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거야.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아들,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며 남의 몸에 붙은 때는 평생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식의 허물은 왜 못 미뤘을까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다짐은 늘 깨졌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도운 게 아니라 괴물로 키운 거라는 것을요. 사랑인 줄 알았던 것이 죄책감이었고 희생인 줄 알았던 것이 방치였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대못을 뽑아버린 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제 손을 한번 가만히 펴보면요. 굳은 살이 어찌나 두껍게 박혔는지 송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잘 안 보입니다. 65해를 살아오면서 이 손으로 못한 일이 없었어요. 목욕탕 바닥을 닦고 남의 등을 밀고 집에 돌아와선 서둘러 밥을 짓고 아이들 옷을 빨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손으로 정작 내 자식들 얼굴은 얼마나 따뜻하게 비벼졌을까 싶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세신사 일을 시작한 건 큰 아들 수찬이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던 해였어요. 작은애는 겨우 6살이었죠. 그때 남편은 공장에서 조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월급만으로는 형편이 늘 빠듯했습니다. 여느 엄마들처럼 아이들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주지도 못했고 그 흔한 피자 한 판도 마음 편히 시켜주지 못하던 시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는 언니가 우리 집 사정을 알고는 목욕탕 일 해볼 생각 없냐고 물었습니다. 경력도 필요 없고 몸만 오면 된다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남편 월급만으론 안 되는데 나라도 보태야지. 두 마음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지갑과 아이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결국 결심을 굳혔지요. 처음 목욕탕에 들어섰을 땐 참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목욕탕 바닥을 문지르고 젖은 수건을 개고 목욕용품을 정리하는 것부터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1년쯤 됐을까요? 드디어 세신사 자리를 하나 받았습니다. 처음 손님의 등에 이태리 타월을 댔을 때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다 내 새끼들 밑거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수증기를 버텨낼 재간이 없었거든요.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하루에 10명, 많을 때는 15명까지 밀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손목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손목이 나갈수록 아이들의 책가방이 바뀌고 반찬이 달라지는 게 보였으니까요. 무뚝뚝한 남편은 반대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 능력이 부족해 아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차마 입이 안 떨어져 고개를 푹 숙이던 그 마음을요. 그 시절 남자들이 다 그랬듯 가부장적이었지만 그 사람 나름의 애정도 깊었습니다. 주말이면 꼭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은 목욕탕 남탕으로 향했거든요. 제가 여탕에서 땀 흘리며 등을 밀고 있을 때 남편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탕에서 아들들 등을 밀어줬습니다. 우리 가족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셈이지요. 큰 아들 수찬이가 어릴 때 남탕에서 아빠한테 물었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씻어? 그때 남편이 그랬대요. 엄마는 지금 일하고 있어. 너희가 귀하게 클 수 있게. 나중에 그 말을 전해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준 게 고마우면서도 어린 자식에게 그런 현실을 가르쳐야 하는 게 서러웠습니다. 남편은 밥상머리 교육도 엄했습니다.
밥 먹다 말고 툭 던지던 한마디. 남자는 정직하게 살아야 해. 그 짧은 말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아이들은 그 소리만 나오면 자세를 고쳐 앉곤 했어요. 저 또한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고되어도 남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벌어먹이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늘 죄책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는커녕 운동의 날도 목욕탕 예약이 꽉 차면 못 갔습니다. 우산 하나 못 들고 교문 앞에 서 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어 발끝까지 허해지다가도 그 미안함 때문에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만큼 돈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자. 얼굴 못 봐주는 만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자. 그렇게 저를 다그쳤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꿈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어 그 얼굴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손목의 통증도 무릎의 시큰거림도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이불을 여며주며 혼잣말로 약속하곤 했죠.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못한 만큼 부족함 없이 키워줄게.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자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목욕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무릎엔 파스를 도배해가며 벌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 물에 담가야 할 정도로 고됐지만 아이들 등록금이며 용돈이며 학원비가 제 손끝에서 나온다는 생각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에 제 벌이가 보태져야 비로소 우리 집이 굴러갔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아이들과 눈 한 번 더 마주칠 걸. 쉬는 게 죄인 줄 알았고 내가 편하면 아이들이 힘들 거라는 강박에 살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움직이는 엔진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과한 희생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시절엔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 속에서 남의 때를 밀며 매일 되뇌었습니다. 이게 다 자식들 밑거름이다. 그 말을 제 달아버린 연골마다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젊음이었고 제 사랑이었으며 이제 와보니 제 후회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세신사 일을 그만둔 건 제 나이 60이 넘어서였습니다. 손목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호대 없이는 버티질 못했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는 소리를 들은 게 58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2해를 더 억척같이 버텼습니다. 아직 자식들을 위해 더 모아야 할 돈이 남은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20년 넘게 몸을 갈아가며 벌어온 돈과 남편의 퇴직금을 합쳐보니 성남의 구축 아파트 한 채와 통장에 현금 6억 원이 쥐어졌습니다. 처음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날 남편이 말없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군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았으니까요. 우리 둘이 평생 뼈 빠지게 살아온 눈물겨운 세월이 고스란히 거기 찍혀 있었습니다. 큰아들 수찬이가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며 모아둔 돈이 얼마 없어 전세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밤새 머리를 맞대고 긴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인데 너무 많이 내어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자식 첫 장가 보내는데 빈손으로 둘 수는 없다며 몇 날 며칠을 고민했지요. 그렇게 고심 끝에 정한 금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공장 생활, 제 손목과 무릎 연골이 수십 년 동안 탕 안에서 갈려나간 피 같은 값이 그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1억 도와주마 그 이상은 이 아버지도 힘들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찬이는 고맙다는 말 대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게 다예요? 저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할 때 집 한 채도 못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른 집들은 아들 결혼한다고 하면 아파트 한 채는 기본으로 사주고 사업 자금까지 대준다던데. 순간 남편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한마디 쏘아붙이지도 못했습니다. 화를 내야 마땅한 상황인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 더 못해준 건가 하는 죄책감이 먼저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그날 큰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 빌어먹을 녀석, 저게 무슨 버릇 없는 소리야.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저는 그저 그러게요 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무거워서 더는 말을 얹고 싶지 않았거든요. 큰아들 결혼하고 2년 뒤 둘째 민호가 결혼하겠다고 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민호에게도 똑같이 1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평생 공부시켜본 듯한 대기업 직장까지 보냈으니 부모로서 결혼할 때 이만큼 보태주면 이제 할 도리는 다 했다 싶었지요. 형이라고 더 주고 동생이라고 덜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민호에게 통장을 건네주던 그날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민호는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거칠고 투박한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녀석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 귀한 돈을 제가 어떻게 써요?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더군요. 고개를 드는데 녀석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키우느라 일하셔서 손목도 다 망가졌는데. 녀석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목이 메어와 그저 녀석의 손을 꼭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괜히 민망한지 헛기침을 큼큼 해댔습니다. 그 사람 역시 눈가가 벌개졌으면서 남자 체면에 애써 감추는 게 제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그 뒤로 민호는 결혼하고 나서 주말만 되면 며느리 지은이를 데리고 불쑥 찾아오곤 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서는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요? 하고 살갑게 물었지요. 양손 가득 장을 봐온 비닐봉지가 넘쳐났고 착한 며느리는 오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부터 두르는 아이였습니다. 적막하던 우리 집 부엌이 오랜만에 사람 사는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날은 늘 그런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퇴근길에 혼자 쓱 들를 때도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엄마 생각이 났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과자나 따끈한 호떡 같은 걸 손에 꼭 쥐고 왔지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비 많이 오던데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시큰거리진 않으세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부엌에서 거실에 있는 남편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보던 남편이 슬며시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맞추더군요. 저도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빙그레 웃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등을 밀어가며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자식놈 하나는 정말 바르게 잘 키워냈구나.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 똑같은 사랑을 받고 똑같은 1억 원을 손에 쥐었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큰 돈을 받고도 모자라다며 입을 삐죽거렸고 둘째는 부모의 고생이 고마워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 온 건지 그때는 왜 깊이 보지 못했을까요? 수찬이는 워낙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툰 아이니까 하며 그저 미련하게 넘겨버렸습니다.
다 내가 부족한 탓이라는 멍해를 스스로 짊어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통장을 건네던 순간 저는 이미 두 갈래의 명확한 신호를 받았던 겁니다. 하나는 진심 어린 감사였고 다른 하나는 뻔뻔한 당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을 그저 자식의 서툰 도리라 착각하며 참아왔던 대가가 나중에 우리 부부의 삶을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뜨리게 될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수찬이가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집 사정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명절에 오면 그저 의무적으로 밥만 먹고 가기 일쑤였고 어쩌다 먼저 전화가 걸려오면 여지없이 용돈이 필요하다는 핑계가 섞여 있었지요. 그래도 가정을 꾸렸으니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겠지 하고 미련하게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은 점점 잔인한 유예가 되어갔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건 큰아들이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승진에 밀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녀석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첫째 며느리가 전화통화 중에 넌지시 알려주었지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고생이 많다며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수찬이가 우리 집을 찾아오는 날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꼭 남편이 없는 시간만 골라서 왔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아직 건강한데 놀 수만은 없다며 경비 일을 알아보더니 바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2교대 경비 근무를 나가고 난 뒤 집안에 고요한 적막이 찾아올 때를 마치 문 밖에서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엄마 얼굴 보러 자주 들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찬이가 거실 소파에 무겁게 앉더니 불쑥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저는 깜짝 놀라 설거지를 하던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왜 그만둬? 회사 일이 내 체질이 아니야. 이래봐야 비전도 없고 그냥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는데 미천이 좀 있어야 시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아버지가 없는 빈집에 왜 찾아왔는지를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찬아, 엄마한테는 이제 더 줄 돈 없다. 너 결혼할 때 우리 형편에 충분히 도와줬어. 남은 건 아버지랑 엄마 늙어서 쓸 노후 자금이야.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찬이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처량하게 사정하던 눈빛은 간대없고 금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엄마는 맨날 그놈의 돈 없다 소리뿐이야. 수찬이의 목소리가 낮고 거칠어졌습니다. 나 오늘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가 40 가까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리는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엄마는 정말 몰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큰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어릴 때 엄마가 집에 있었어? 아침에 눈 뜨면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내가 열이 펄펄 나고 아파도 엄마는 옆에 없었잖아. 학교 행사도 남들 부모님 다 올 때 엄마는 한 번을 제대로 온 적이 없지? 나 그때 교문 앞에서 얼마나 외롭고 비참했는지 알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사정없이 박혔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녀석의 말 중에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학교 운동회 날 텅 비어있던 돗자리, 하얗게 웃는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혼자 서 있을 어린 수찬이의 옛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격도 이렇게 소심해지고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 어릴 때 엄마가 날 방치하고 목욕탕에만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소리를 지르며 반박해야 마땅한데 목구멍이 콱 막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돈 번답시고 곁에 더 있어주지 못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자란 건가 하는 지독한 죄책감이 분노보다 훨씬 먼저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그 미련한 부채의식이 제 심장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악한 큰아들은 제 엄마의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찬이는 집에 올 때마다 주문처럼 비슷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반드시 저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말부터 했지요. 엄마가 내 어릴 때 그랬으니까 내가 정서적 결핍이 생겨서 이 모양이지. 마치 저를 조종하는 마법의 주문 같았습니다. 그 소리만 나오면 저는 어김없이 죄인처럼 작아졌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야 하는데 도무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감정이 억울함보다 먼저 제 목덜미를 강하게 짓눌렀으니까요. 엄한 남편한테는 차마 입도 벙긋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그 불같은 성격의 부자 사이가 완전히 파탄 날까봐 혼자 가슴을 쥐어짜며 삭혔습니다. 수찬이도 그 사실을 기가 막히게 아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없는 시간 남편이 꼬박 밤을 새워야 하는 경비 근무를 나가는 날만 골라 찾아왔으니까요. 빈집에 저 혼자 남겨졌을 때만 들이닥치는 그 영악함을 눈치채면서도 저는 매번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 요구는 그 뒤로도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미천대주면 이번엔 진짜 제대로 성공해서 효도할게.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 사업한다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대준다는데 엄마는 왜 자식한테 이렇게 인색해? 엄마, 아버지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고 집도 있으면서 돈 충분하잖아. 자식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것 좀 못 도와줘? 올 때마다 조금씩 교묘하게 말만 바꿀 뿐 결국 본질은 같은 요구였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며 사정조로 나왔고 어떤 날은 세상을 다 원망하는 투로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안 된다고 벼랑 끝 버티듯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자책감에 흔들리는 제 거절은 큰아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고 안 된다는 말은 갈수록 힘을 잃어갔습니다.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평생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 결국 녀석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가장 잔인하게 후벼 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이 막히는 탕 안에서 남의 등을 밀며 벌어온 피 같은 돈이 도대체 누구 입으로 들어가고 누구 등록금으로 쓰였는데 어떻게 내 자식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살뜰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하는 무거운 자책이 억울함의 불꽃을 매번 차갑게 덮어버렸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저는 거울을 보기가 끔찍해졌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건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내 자식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이 파멸의 고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찬이의 어린 시절에 남겨둔 그 마음의 빚이 제 입술을 꿰맨 것처럼 틀어막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정말 자식을 괴물로 잘못 키운 걸까? 그 끔찍한 생각이 매일 밤 잠들기 전마다 가슴 위를 무겁게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밤마다 눈이 멀뚱멀뚱해져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깊은 밤중에 깨어나면 어두컴컴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을 두고도 이 지옥 같은 갈등은
결코 꺼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 혼자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가족을 평화롭게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정말이지 이 악물고 버텼어요. 수찬이가 올 때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밀어냈습니다.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다. 내 아버지 모르게는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며 단단히 선을 그었지요. 그 모진 말이 제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찬이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눈 밑은 거먹게 내려앉았고 볼은 홀쭉하게 꺼져 고생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겠어.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찬물 한 잔을 떠다가 그 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 카드값은 잔뜩 밀려 있지. 아내한테는 솔직하게 말도 못하겠지. 엄마, 나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딱 한 번만 살려줘. 물기 어린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모질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수찬이는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경비 근무를 나가는 날이면 귀신같이 현관벨이 울려댔지요. 급기야 어느 날은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띵동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수찬이가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군요. 엄마, 제발. 그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다른 군더더기 말도 없이 무릎을 꿇은 채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당장 문을 닫아 걸어야 했는데 발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는데 그 문을 매정하게 닫아 걸 수 있는 어미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날 처음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평생 세신사 일하며 따로 관리하던 제 명의의 통장에서 빼서 수찬이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는 거다. 그때 제 다짐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수찬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주식장이 너무 안 좋아. 물린 게 너무 큰데 도저히 손절을 못하겠어. 조금만 더 버티면 금방 회복되니까 조금만 더 보태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대번에 띵해졌습니다. 제 피 같은 돈이 주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찬아, 너 엄마가 준 돈 주식에 넣은 거였어? 수화기 저편에서 잠깐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그 돈을 어디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투자해서 돈 번다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 지금 조금만 더 채워놓고 버티면 원금 회복해. 진짜야, 엄마. 나 여기서 돈 다 빼면 진짜 인생 끝이야. 화를 냈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질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끝장난다는 그 무서운 말에 저는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위로하던 그 나약한 다짐은 그 뒤로도 허망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수찬이는 한 달 뒤에 또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또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 한 번 무너지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송금 버튼을 누르는 건 허무할 정도로 쉬웠습니다. 당장 내가 이 돈 몇백만 원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지요. 잘못되었다는 걸 저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 없는 날마다 매일같이 찾아와 애원했다가 화를 냈다가 아이처럼 울부짖는 그 끔찍한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6달이 흐르는 사이 제 손을 거쳐 몰래 빠져나간 돈이 어느덧 2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고생해서 따로 쟁여둔 비상금 통장이었으니까요. 그 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동안 저는 남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정성껏 밥을 차려 마주 앉았고 저녁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같이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가정인 것처럼요. 그 와중에도 수찬이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주식도 모자라 이번엔 코인인지 뭔지 하는 것이 반 토막이 났다고 하더군요. 엄마, 코인은 주식이랑 달라. 이건 진짜 대박 날 기회야. 이번에 제대로 바닥에서 물타기 하면 단기간에 2배는 거뜬히 갈 수 있어.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수찬아, 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보낸 돈 다 어떻게 됐어? 아, 장이 안 좋아서 잠깐 떨어진 거라니까. 엄마가 뭘 몰라서 그래. 자본시장이 원래 이런 거야. 좀 기다리면 다 복구돼. 맞습니다. 저는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것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평생 숨막히는 목욕탕 안에서 남의 등만 밀어왔지. 가방끈 짧은 내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뭘 그리 잘 알겠습니까? 이제 와서 어릴 때 잘못 시킨 자식 교육을 다시 붙잡고 가르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시장 장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니 기다리면 된다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거대하게 쿵 하고 터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래성 무너지듯 조용히 스르륵 주저앉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릴 적 그 미안했던 내 죄책감을 달래려고 돈을 바치고 있는 건지 더는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불쌍한 건지 아니면 그 아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건강해야 할 부모 자식 간의 경계가 흐릿해진 채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죽은 듯이 살아냈습니다.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게 어느 날 한 번에 와르르 바닥나는 게 아니더군요.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남편 몰래 보낸 돈의 액수가 쌓여갈수록 저는 성실한 남편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점점 더 껄끄럽고 불편해졌습니다. 딱히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없는데도 평생을 속이고 있는 것 같은 지독한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가 은근히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밤샘 근무가 없어 오랜만에 집에 있던 남편이 자다가 잠결에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깊은 잠결에 무의식 중에 뻗어 잡은 손 같았습니다. 거칠지만 두터운 그 사람의 손이 그날따라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남편에게 손을 잡힌 채로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뺨을 적셨습니다. 당신한테 지금이라도 다 고백하고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이내 두려움에 다시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 평생 공고했던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 어쩌나 수찬이가 그 불같은 아버지에게 영영 버림받고 쫓겨나면 어쩌나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미련하게 혼자 모든 걸 삭혀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제가 혼자 소리 죽여 삭힐 수 있었던 마지막 밤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 아침 남편이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비 근무를 나가는 날이라 새벽같이 일어나 말없이 밥 한 술 떠먹고 나설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불 속에서 거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깜짝 놀라 곁으로 가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열이 어찌나 뜨끈뜨끈하게 오르는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많이 아파요? 요즘 좀 무리를 했나 보네. 몸살인 것 같아. 남편이 갈라진 목소리로 낮게 웅얼거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 나가지 말고 쉬면 안 돼요? 평생 결근 한 번 없던 남편도 이번엔 정말 버티기 힘들었는지 동료에게 연락해 퇴근을 부탁하더군요. 저는 아침 일찍 남편을 부축해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독감이라며 주사를 놓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의 걸음이 눈에 띄게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서둘러 그 단단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이 드니까 별것도 아닌 감기 기운에 이렇게 크게 고꾸라지네. 남편이 쓸쓸하게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려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붙잡은 남편의 팔에 더 힘을 주어 꼭 쥐었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서둘러 약을 먹이고 안방에 남편을 눕혔습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남편은 피곤이 몰려왔는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열이 심해서 인지 숨소리가 아주 깊고 무거웠지요. 저는 혹여 남편이 깰까봐 방문을 살며시 닫고 나와 부엌에서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잠든 남편의 곁에 가만히 앉아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늘었고 머리칼도 몰라보게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 강인했던 사람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구나. 그 당연한 사실이 새삼스레 다가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현관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문부터 꼭 닫고 나갔습니다. 겨우 잠든 남편이 깰까봐 발걸음을 죽이며 빠른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지요. 문을 열었더니 예고도 없이 큰아들 수찬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수찬이는 들어서자마자 거실 사방을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근무 나간 날 맞지?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어 말했습니다. 수찬아, 아버지 지금 독감 걸려서 병원 갔다가 지금 주무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 아버지가 집에 있다는 말에 수찬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순순히 돌아서지를 않더군요. 무언가 독한 것에 잔뜩 씌어 눈이 뒤집힌 사람 같았습니다. 잠깐이면 돼. 나 엄마한테 꼭 해야 할 말 있어. 저는 수찬이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아버지 주무시잖아. 수찬이는 식탁 의자를 거칠게 잡아당겨 앉으며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야. 저번에 말한 코인 쪽에 돈이 완전히 물려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한 번만 더 밀어 넣으면 진짜 다 정리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 이거 이번에 못 건지면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절망감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수찬아, 안 돼. 엄마 이제 넣어줄 돈 정말 단 한 푼도 없어. 없긴 왜 없어. 엄마 통장에 아직 돈 넉넉히 있잖아. 순식간에 큰아들의 목소리가 부엌 천장으로 치솟았습니다. 수찬아, 제발 조용히 해. 안방에 아버지 주무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갈게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 수찬이는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제 손을 들어 아들의 입 앞에 가져다 대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진작에 팍팍 안 도와주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꼬인 거 아니야. 엄마가 진작에 더 보태줬으면 벌써 다 정리됐을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피가 마르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수찬이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고 거실 전체가 들썩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가슴이 거세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 순간 분에 못 이긴 수찬이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육중한 파편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거칠게 찢어발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키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각하고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터져나온 고함과 식탁 치는 소리에 깼는지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얼굴은 고열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충혈된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처량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무서운 아우라가 그 눈 속에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수찬.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그 기괴한 조용함이 가슴이 시릴 만큼 더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찬이 역시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너 이 자식 엄마한테 버릇없이.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목이 메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찬 엄마 얼마나 됐어? 이게 오늘 처음 있는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 밑바닥에는 금방이라도 온 집안을 불태워버릴 것 같은 분노의 용암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 무서운 시선을 피해 고개를 바닥으로 푹 숙였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겁한 제 침묵이 남편에게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고개를 돌려 큰아들을 똑바로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사람 구실하면서 살라고 가르쳤거늘.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탕 안에서 수십 년 뼈를 깎아온 아버지의 인생만큼이나 무겁게 철퇴처럼 떨어졌습니다. 순간 수찬이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벌겋게 피어올랐습니다. 녀석은 악에 받쳐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평생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집도 있고 돈도 쟁여놨으면서 자식 하나 죽겠다는데 그것도 못 도와주고 맨날 엄마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큰 소리만 치고. 그 패륜적인 대사가 수찬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남편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가. 아버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의 사자후 같은 호통에 수찬이는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부서질 듯 쾅 닫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폭풍이 쓸고 간 집안에는 지독한 정막만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식탁 의자를 겨우 붙잡으며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열이 들끓는 몸으로 무리하게 버티고 서 있었으니 바지 밑단 사이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고스란히 제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죄인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한 채 구석에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천천히 갈라진 입술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줬어? 저는 여전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찬 엄마,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 고백에 남편은 무너지듯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가혹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망울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괴물로 만든 거야. 그 낮게 음조리는 남편의 한마디가 방금 전 수찬이가 저에게 퍼부었던 온갖 폐륜적인 원망보다 수천 배는 더 아프게 제 심장을 짓뭉개버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순수하게 원망하려고 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내 고생 귀한 줄 알고 안쓰러워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식이 망가질 때까지 아비로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지독한 자책감이, 그리고 아내를 막지 못했다는 참담한 무력감이 그런 거친 표현으로 터져나왔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뼈가 시릴 만큼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서로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동반자의 입에서 나온 비난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부가 평생 밤낮 없이 일하며 쌓아올린 견고한 신뢰의 성벽에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금이 가는 소리가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입맛이 없다며 끝내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끓인 죽 한 그릇을 쟁반에 담아 외롭게 방문 앞에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방에 갇혀 침묵을 삼키고 있었던 거지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가 아파트 방과 방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보다 수만 배는 더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모두 끈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다 내 탓이다. 지독한 자책감이 머릿속을 새까맣게 가득 채웠습니다. 망가진 수찬이에게도 미안했고 평생 정직을 목숨처럼 아끼던 성실한 남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 골마 터진 미안함들이 온 온몸을 휘감아 묶어버려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필사적으로 지켜내려 했던 우리 집의 소박한 평화가 그날 저녁 그렇게 소리도 없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날의 폭풍이 지나간 이후 우리 집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지독했던 독감이 서서히 가라앉고 나서도 말수가 눈에 띄게 더 줄었습니다. 밥은 마주 앉아 같이 먹었지만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차마 미안해서 먼저 말을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요. 그 숨막히는 침묵이 어떤 날은 가슴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렀고 어떤 날은 가슴속을 뻥 뚫린 것처럼 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찬이한테서는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 아이의 화가 풀린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도끼가 가슴에 박혀 가라앉아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은지예요.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무척이나 이상했습니다. 목소리는 힘없이 잠겨 있었고 코가 맹맹하게 막혀 있었지요. 한눈에 들어도 밤새도록 꺼이꺼이 울고 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래? 어머니, 제가 지금 좀 찾아뵈도 될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지야. 얼른 와라. 잠시 후 집에 온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애처롭게 마른 손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더군요. 저는 가슴이 아파 아무 말도 묻지 못하고
거실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내어 주었습니다. 은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겨우 감싸쥐고는 한참 동안 바닥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은지가 간신히 붉어진 입술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며느리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수찬 씨가 밤마다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려고 했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꼭 큰 싸움이 나요. 은근히 제 친정 얘기를 꺼내면서 비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온 게 도대체 뭐가 있냐면서요. 너희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돈 좀 몇천만 원 빌려올 수 없냐고 날마다 저를 달달 볶으며 그 얘기만 해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숨이 막혀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은 지 이미 꽤 됐어요. 그동안 제 월급으로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예요. 게다가 저 몰래 아파트 명의로 대출까지 잔뜩 받았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수찬 씨 회사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보다 먼저 집에 와 있는 날이 많아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처음 물어봤을 때는 회사에 일이 있어서 잠깐 반차를 썼다고 핑계를 대더니 점점 아침에 출근하는 기색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그쳐 물어봤더니 벌써 몇 달 전에 회사를 때려치웠대요. 은지는 결국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하얗게 질려 천천히 물었습니다. 수찬이가 그랬어? 자기 입으로 직접? 은지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 사실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은지가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맑은 눈망울에 다시금 눈물이 촉촉하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제 머리를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듯 숨이 턱하고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라니 얼마나 됐어? 이제 겨우 5주째예요.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이는 아직 이 사실을 몰라요. 저는 은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건 가문 최고의 경사요. 춤이라도 춰야 할 기쁜 소식인데 가련한 내 며느리의 얼굴에는 기쁨의 흔적이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가까운 처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이한테 말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 아이를 낳는 게 정말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상태로 수찬 씨와 계속 살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비참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서럽게 터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입을 틀어막고 우는데 그 어깨의 들썩임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귀하디 귀한 아이를 가진 몸으로 남편한테는 무서워서 말도 한마디 못한 채 시어머니 집 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린 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은지의 들썩이는 어깨를 거친 손으로 꼭 감싸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를 품에 안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거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쾅! 하고 이성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수찬이가 집에서 가련한 며느리에게 부렸을 온갖 행패와 부조리한 짓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직장도 때려치우고 코인에 빠져 살면서 돈 없다고 아내를 달달 볶고
장인 장모 탓을 하며 술 먹고 폭언을 일삼는 패륜적인 모습. 내가 정말 내 손으로 괴물을 키워냈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찬이가 그동안 제 앞을 찾아와 부리던 행패와 똑같은 짓거리였습니다. 만만한 엄마에게 하던 지독한 버릇과 영악함이 이제는 제 아내에게로 고스란히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불쌍하다고 참아줄 때마다 미안하다는 죄책감에 한 발짝 물러서서 돈 봉투를 쥐어줄 때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억지를 쓰고 남 탓을 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하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독을 결국 제 어미가 만든 셈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 못난 시어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은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실 거 전혀 없어요. 아니다, 내 죄가 크다. 수찬이 녀석 홀몸도 아닌 너한테 감히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르다니.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은지야. 저는 목구멍이 딱딱하게 메어와 차마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완전히 잘못 시켰어. 처음 그 녀석 원망을 쏟아낼 때 단호하게 끊어냈어야 했는데 미련한 죄책감 때문에 못 끊었어. 내가 자식을 망치고 결국 그 불똥이 너한테까지 번진 것 같아 미안하구나. 은지는 제 고백에 다시금 서럽게 오열했고 저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같이 붙잡고 울고 난 후 은지가 손등으로 번진 눈물을 닦아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파르르 떠는 손을 강하게 꽉 잡았습니다. 너는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몸이랑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고 마음 단단히 잡아라. 은지가 붉어진 눈을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볼 테니까 앞으로 무슨 힘든 일이나 무서운 일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수찬이 모르게 연락해, 알았지? 은지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떠나는 며느리를 애틋하게 배웅하고 굳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이 무겁게 닫히고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작은 거울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제 처량한 얼굴이 비치더군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한답시고 돈만 줄 알았지. 정작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성은 가르치지 못한 못난 어미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굵은 주름과 거칠어질 대로 거친 피부를 바라보면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실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수찬이를 지독하게 사랑해서 다 받아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하고 이기적인 죄책감에 불과했습니다. 어릴 때 일하느라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그 부채의식을 내 마음 편하자고 달래려고 수찬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내어주고 억지를 다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 가당차는 모성애가 내 아이를 단단한 어른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한없이 유약하고 교만하며 남 탓만 하는 괴물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 같은 교만함이 이제 죄 없는 며느리의 삶과 생명까지 잔혹하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나의 맹목적인 희생이 결국 파멸이었다는 것을 내 나이 65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인 줄 착각하고 살아온 그 길고 긴 세월의 대가가 이렇게 잔인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혼자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정작 죄를 지은 제가 아니라 며느리와 어린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거울 앞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자식의 미련한 죄책감에 소중한 내 남은 인생을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가 독해져야 하고 내가 변해야만 한다고. 그날 밤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부엌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거실에서 흘러나오던 텔레비전 소리가 툭 꺼지더군요. 여보, 이리 와서 좀 앉아봐. 평소와 달리 차갑지 않고 묵직한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은 남편에게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찾아와 눈물 흘린 일, 큰아들 수찬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을 방치한 일, 은지의 임신 소식까지 전부요. 그리고 남편 몰래 통장에서 돈을 뺏어 보냈던 고백도 얼마를 왜 보냈는지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긴 고백이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를 때 제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읊조리자 남편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당신 혼자 그걸 다 짊어지려고 했어? 남편은 제 거친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찬 엄마, 이제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내가 그 자식한테 백날 미운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이 칼같이 끊어야 해. 당신이 안 끊으면 그 아이는 평생 저러고 살아. 결혼해서 아이까지 생겼으면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 가장이면 책임을 지고 사람 구실을 해야지. 자립할 힘이 없는 자식에게 우리가 계속 돈을 받쳐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영 망하게 방치하는 거야. 당신을 믿어. 이번엔 단호하게 잘 해낼 수 있어. 평소 말이 없던 남편이 건넨 그 단단한 한마디는 제게 거대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한번 꼭 쥐었다 놓는 남편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 예고도 없이 수찬이가 다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던 수찬이는 이내 저를 보며 다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진짜 막다른 골목까지 왔어. 대출도 한개고 코인이랑 주식도 다 날렸어. 엄마가 이번에 안 도와주면 우리 집 당장 경매로 넘어가고 다 날아가. 저는 숨을 깊게 몰아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엄마, 지금 장난해? 집이 날아간다고. 안 된다고 했어. 수찬이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드높아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살고 있는 이 집 있잖아. 이 집 팔면 되잖아.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 앞길은 막아줘야지. 부모가 돼서 자식 길바닥에 낳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참다 못한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자 수찬이는 아버지 쪽을 보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지금 제가 얼마나 급한지 아세요? 이 집만 팔면 안이 있는 돈으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 해결된다고요. 남편이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못 판다. 왜요? 내 집이 아니니까. 가로막힌 수찬이가 다시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엄마가 말해봐. 자식집 경매 넘어가고 곧 태어날 아이 아버지가 길바닥에 낳는 꼴이 진짜 보고 싶어.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수찬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수찬아, 소리 지르지 말고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은 큰아들 앞에서 저는 평생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을 꺼내놓으며 단호하게 경계를 세웠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했지. 어릴 때 일하느라 내 곁에 없어졌다고 원망했지. 그 말 틀리지 않아. 엄마가 더 곁에 있어줬어야 했어. 미안하다. 그런데 수찬아, 그 미안함이 지금 내가 저지른 무책임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지는 않아. 엄마가 비록 몸은 곁에 없었어도
너희들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고 공부시켰고 결혼 자금까지 내어줬어. 부모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차례야. 너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 한 가정의 아버지잖아. 가장이면 제 짐은 제 등에 지고 책임을 다해 살아야지. 언제까지 늙은 부모 등골 빼먹으며 손 벌리고 살래? 내 짐은 이제 내가 져야 해. 수찬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지금 나 버리겠다는 거야? 이 상황에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손을 놓아주는 거야. 이게 이제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후회하지 마세요. 결국 수찬이는 독서를 내뱉으며 현관문을 부서질 듯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지독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앉아있자니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이 말없이 제 옆에 다가와 묵묵히 앉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휴대폰 화면에 큰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비굴하게 사정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낮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엄마. 왜? 엄마 죄송해요. 아들의 사과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이혼하자고 해요. 아이는 혼자 키우겠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대로 살면 진짜 인간도 아니겠다 싶어서 직장 다시 구해서 출근하고 있어요.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저 이번엔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볼게요. 그냥 그 말 한마디 엄마한테 꼭 하고 싶었어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아들의 반성인데 이상하게 눈물도 나지 않고 그저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수찬아, 너 이제 혼자 아니야. 뱃속에 아이도 있잖아. 제발 마음 단단히 잡고 내 가정 내 힘으로 지켜내. 뚝 끊긴 전화기를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저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고플 남편의 저녁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자식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내려놓은 우리 부부의 저녁은 참 오랜만에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며 냉정하게 선을 그을 때 비로소 자식도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운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사실 큰아들 수찬이에게서 전화가 오기 며칠 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찬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홀몸이 아닌 힘든 몸으로 고통받고 있을 며느리 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나 은지한테 마지막으로 좀 보태주고 싶어요. 제 말에 남편은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찬이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주가 있잖아요. 임신한 며느리를 저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둘 수는 없어요. 그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책임인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던 남편이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 5천만 원요. 급한 대출 빚이라도 막을 수 있을 만큼만요. 수찬이한테는 말할 거야? 절대 몰라야죠. 은지한테만 조용히 쥐어줄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이라고 수찬이한테 둘러대라고 하고 그거 꼭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하면서 악착같이 다시 살아보라고 하려고요. 남편은 잠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깊은 고뇌 끝에 눈을 뜬 남편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해주자. 수찬이 녀석이 아니라 우리 보배 같은 며느리랑 손주한테 주는 거니까. 다음 날
저는 수찬이 몰래 은지를 따로 만났습니다. 두 손으로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신신당부를 했지요. 은지야, 이거 친정에서 어렵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도 수찬이한테는 절대로 시댁에서 나왔다는 말하지 마. 지금은 그저 몸 추스르며 버텨내야 한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은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파르르 떨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지금은 내 몸이 먼저야. 오직 아이 생각만 해라, 아가. 그것이 수찬이와 관련된 제 인생의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거짓 없는 진심 어린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찬이에게서 직장을 다시 구했다는 눈물의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비로소 담담하게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거실에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거창한 대화를 나눈 건 아니었지만 가슴속에 맺혀있던 앙금을 풀 시간이 필요했지요. 제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그때 수찬이 왔던 날 당신이 나한테 당신이 애를 괴물로 망친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참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서 많이 아팠어요. 제 고백에 남편은 슬며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미안해. 그건 내가 정말 잘못 뱉은 말이야. 당신이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걸 내가 눈치채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어. 다 내 무력함 때문이었지. 결코 당신한테 할 소리가 아니었어.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잘못이지요. 진작 당신한테 말하고 같이 짊어졌어야 했는데 나 혼자 미련하게 삭히다가 이를 이 지경까지 키운 거잖아요. 평생 당신 고생한 거 누구보다 알고 있으면서도 홧김에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수찬 엄마. 40년 가까이 살아오며 남편에게 그런 사과를 들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툴 뿐 제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말로 들으니 가슴속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거친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 이야기가 아닌 우리 둘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남은 세월은 어떻게 살까요? 당신이랑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 겨우 그거예요? 그게 당신 소원이에요? 우리 평생 돈 생기면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봤잖아. 당신이랑 단둘이 조용히 떠나고 싶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면 늘 자식이라는 밑빠진 도구로 흘러들어갔으니까요. 남편의 멋쩍은 웃음을 보며 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여행 가요, 우리. 우리는 남은 노후 자금을 오롯이 우리 둘만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건강 챙기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찾아다니는 소박한 삶.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바르게 잘 자라준 둘째 민호네와는 적당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주말에 불쑥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해 함께 밥을 먹었고 가끔 안부를 물으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식과 건강한 경계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도록 좋은 관계로 지내는 지혜라는 걸 이제야 배웠으니까요. 어느 선선한 저녁 남편이 툭 한마디 건넸습니다. 여보, 산책이나 나갈까? 가벼운 점퍼 하나씩 걸치고 동네 작은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걷던 남편이 슬며시 제 손을 잡더군요. 곁눈질로 슬쩍 쳐다보니 멋쩍은지 차마 눈은 못 마주치고 앞만 보며 뚝뚝 걸어가는 모습이 참 귀엽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손을 마주 꼭 쥐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밤이었습니다. 스치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목욕탕 수증기 속에서 남의 몸에 붙은 때는 부지런히 밀어왔으면서 정작 내 인생을 갈아 넣은 자식이라는 묵은 때는 이제야 밀어내고 있구나 싶었지요. 참 미련한 세월이었습니다. 끊어야 할 때 과감히 끊지 못했고 안 된다는 말을 해야 할 때 죄책감에 숨어 삼켰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미안함이 사랑인 줄 알았고 무조건 참아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자식이 독립해 가정을 꾸린 이상 그 뒤로는 오롯이 자식의 삶입니다. 부모가 그 삶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려 따라 들어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 아이가 제 발로 설 기회를 박탈하는 방해일 뿐이었습니다. 제 나이 65이 되어서야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을요. 자식에게 쏟았던 그 뜨거운 마음을 이제는 늙어가는 남편과 내 자신에게 써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많이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함께 걸어갈 남은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남편이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출출하네. 여보, 오랜만에 우리 외식하고 들어갈까? 좋아요. 당신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요. 사소한 그 한마디가 어찌나 가슴을 따뜻하게 울리던지요. 그동안 버텨온 제 긴 세월이 마침내 오늘 이 평온한 저녁 골목길로 이어졌습니다. 참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오직 우리 둘을 위해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은 제 발걸음이 참 오랜만에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